오늘의 주인공도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같이 보며 공감해주세요. 저도 한때는 중소기업 대표였어요. 어쩌다가 노숙자 신세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겨울밤이었습니다. 쉼터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 나는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발장이었습니다. 이수연 씨가 건네준 것이었지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면 됩니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69살. 평생 일만 했던 손이었습니다. 공장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손. 직원들 손을 잡아주던 손. 그리고 동수의 손을 믿었던 손. 동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마주쳤던 그 얼굴. 고급 외투를 입고 차에서 내리던 그 얼굴. 나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던 그 얼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발하면 달라질까? 그 종이 한 장이 내 삶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나는 선택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사연을 더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주세요. 서울역 광장은 새벽 4시에도 잠들지 않습니다. 형광등 빛이 스치는 지하도 입구. 나는 박스 한 장을 깔고 앉아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 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박성진. 69살입니다. 한때는 사장이었습니다. 직원이 60명이었고 공장이 두 곳이었고 아침마다 현장에 나가 직원들 어깨를 두드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밥 한 끼 챙기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납기 일을 지키는 것을 자존심으로 알았습니다. 사업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것이 내 신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처음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은 충청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8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 막내로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선배들 눈치를 보며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0즈음엔 작은 하청업체를 차렸고 40 중반엔 직영 공장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일궈낸 것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늘 곁에 최동수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고 30 넘어 사업에 뛰어들 때 손잡고 시작한 동업자였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함께한 세월이 더 길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보증을 섰고 밥값 없을 때 같이 굶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아내 정순이는 그런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살림을 꾸렸고 아들 지훈이가 자라는 동안 아비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당신은 사람 복이 있어요. 그 복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아내가 어느 날 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정순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사라진 날은 유난히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거래처 입금을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는데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흔적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12번을 눌렀습니다.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채무는 모두 내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고 살던 집은 압류됐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을 몸으로 받아냈고 병원 침대에서 1년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말조차 꺼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 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겨울 새벽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눈을 감으면 공장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한 사람이 내 앞에 섰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했습니다.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복지사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보온 용기에 국을 담아와서 내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국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보온 용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예전에 사업하셨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가 묻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짧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친구에게 당했다고. 그런데 말하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이름, 공장 이름, 직원들 이름, 동수와 처음 만났던 날, 동수가 마지막으로 나를 속였던 날, 전부 쏟아졌습니다. 이수연 씨는 말없이 듣다가 그날 이후 며칠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봉투 안에는 계좌 이체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동수 명의의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이 넘어간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수십 건이 넘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흐름이었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수가 나 모르게 처리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눈앞에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증거로 고발하면 자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직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쉼터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함께 소주를 마시던 동수, 공장 화재가 났을 때 새벽같이 달려오던 동수, 내 아들 돌잔치에서 먼저 울던 동수. 그 사람이 이랬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기 싫었습니다. 옆자리에서 김영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안 오나? 예. 그럴 줄 알았어. 자네 눈빛이 다르더라고. 영수 어르신은 이런 내디셨습니다. 쉼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오래 살핀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말할 때는 핵심만 했습니다. 그 친구 아직도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야? 맞았습니다. 미운 것보다 그리운 것이 더 많아서 힘든 것이었습니다. 원망보다 배신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어서 힘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서류를 들고 나서면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까? 돈을 일부 돌려받는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내려놓자니 억울했습니다. 새벽이 오도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수연 씨가 다시 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국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내게는 그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이수연 씨가 부탁한 일이 있어서 쉼터 근처 동사무소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심부름이었지만 나는 오래간만에 밖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맞은편 건물 입구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깃을 여미고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과 무언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동수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동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친구였잖아. 소리도 없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쉼터로 돌아왔을 때 이수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나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녀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발장 제출 기한이 한 달 남았습니다. 결정하셔야 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수연 씨가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고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쉼터 불이 꺼진 뒤에도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발을 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돈을 일부 돌려받는다고 해도 내 나이 69에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싸움은 길어질 것이고 동수는 좋은 변호사를 내세울 것이고 나는 다시 법정 앞에 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참고 사는 것도 싫었습니다. 억울하게 무너진 채로 그냥 끝내는 것도 싫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이불을 여미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하면 속은 시원하겠지. 근데 남는 게 뭔지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자네가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른 척 고개를 돌리던 그 얼굴, 그 눈빛, 그리고 이수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내 정순이도 떠올랐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떠올랐습니다. 나는 고발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선택에 따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수연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검찰청 민원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서류를 건넬 때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접수증을 받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사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동수 측은 곧바로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겪으니 지쳤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히고 서류를 준비하고 진술서를 쓰는 동안 나는 다시 세상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쉼터에 살았고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양복 차림의 동수와 마주쳤을 때 그가 나를 훑어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쉼터에 돌아온 날 밤 김영수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어떻더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갔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뉴스에서 봤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괜찮다. 연락해줘서 고맙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오래간만에 잘 잤습니다. 판결은 이듬해 봄에 났습니다. 동수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집행유예였지만 횡령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자산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수십억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것으로 쉼터 근처에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지붕이 생겼습니다. 이수연 씨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방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앉아 편의점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지만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억울함은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내 이름이 조금은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는 문자 몇 번을 더 나눴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동수는 처벌을 받았지만 30년 우정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날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겼는데 허전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고 동수의 진심 어린 사과였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고생했다고 말해줬으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이 돌려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그날 밤이 다시 떠오릅니다. 쉼터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고발장을 손에 쥔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길에서 마주쳤던 그 얼굴. 모른 척 고개를 돌리던 그 눈빛.
나는 내 친구였잖아.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나는 생각했습니다. 고발을 하면 나는 무엇을 얻는가? 돈 일부를 돌려받는다. 동수는 처벌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은 법정 싸움은 길어질 것이고 나는 다시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69에 모든 것을 잃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이 나이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로 시작한 삶은 복수가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이다. 나는 손에 쥔 고발장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수연 씨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돌려받고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걸 생각해봐요. 다음. 오래 잊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쉼터와 연계된 취업 연결 프로그램을 알려줬습니다. 공공시설 경비 보조 일이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 시간 몇 시간 정해진 구역을 돌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부터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한때 직원 60명을 거느렸던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었습니다. 자존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날 점심을 먹고 나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번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경비 일을 하던 건물 로비에서 한 남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혹시 박성진 사장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예전 공장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막내였던 이재호였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 입주사 중 한 곳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 재호예요. 사장님 밑에서 처음 일 배웠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잘 지냈나? 예. 덕분에요, 사장님. 그 한마디가 오래 울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쉼터로 이수연 씨가 왔습니다. 옆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먼저 전화한 건 이수연 씨였다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한동안 망설이다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지훈이는 내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래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지만 웃음도 났습니다. 그래. 잘 지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미안하다. 그게 다였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한동안 햇볕을 받았습니다. 동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분노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용서인지 체념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알았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수연 씨가 처음 내밀었던 따뜻한 국이었고 재호가 잡아준 손이었고 지훈이의 미안해요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내가 평생 했던 그 말이 이제야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하러 갑니다. 빗자루를 들고 고개를 들고 걸어갑니다.